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자전거 유튜버였던 박찬중 작가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5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왼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긍정하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SNS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고 112일 만에 의족을 차고 다시 걷게 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무려 220만 명에게 그의 경이로운 멘탈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영상엔 디즈니 음악을 사용하면서 유튜브 수익도 과감히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이 부분은 수익을 생각하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우픈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책의 구성은 사고 당시의 묘사로 시작해서 병원 생활, 극복, 도전, 성공으로 이어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작가님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읽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미안해요 라는 말부터 구조대원분들의 다급함까지 저한테는 어떠한 책보다 강렬한 시작이었는데요. 사고 당시의 묘사는 제외했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선택해서 낭독해 보았습니다.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책 제목처럼 한계가 없이 긍정의 힘으로 삶의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가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며 장애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월급으로 살다간 가난을 면치 못하겠다 따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3년을 꼬박 채워 근무한 저는 이 경력으로 어느 회사에 이직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퇴근길에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5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트럭 밑으로 기어들어와 제 손을 잡고 절규하면서도 저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정말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저를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고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8째 날 저의 아내 영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지는 제가 더 크게 웃고 말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절어서 그렇다기보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의 회복 경과와 치료 과정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보면 내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그때의 내가 괜히 조급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긍정적인 자료가 되어 꾸준히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블로그에 들어와서 제 일기를 보더라고요. 용기와 감동을 얻고 간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정작 저는 그냥 웃기려고 쓴 글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양말을 개다가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왜 양말짝을 맞추고 있지? 이제 좌우 구분이 없는데? 애써 짝을 맞추고 있던 양말들을 그냥 몽땅 겹쳐서 옷장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양말 이야기를 쓸 생각입니다. 웃기니까요. 사람들은 장애를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제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하기 어려워하고 병문안으로 온 사람들은 제가 죽상을 하고 있진 않나 표정부터 살핍니다.
그런데 제가 웃고 있고 가끔 간담이 서늘해지는 농담을 건네면 이내 긴장이 풀어집니다. 저는 이런저런 해악을 통해 장애는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수적으로 제 글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준다고 하니 이 책이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박찬종 드림.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나의 특징이다.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조나단은 흑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며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인종적 특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 문제를 웃음으로 승화한 형태의 개그를 던지기 시작했더니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개그는 방심하고 웃었다간 인종차별로 몰릴 위험이 있어 암살 개그라고 한다. 다리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워하고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내 다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선을 모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는 똑같이 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다리에 대해 언급하기 불편해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일단 나는 목숨을 구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에너지로 빨리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나의 특징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다리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루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병상에 마주 앉아 어머니와 점심을 먹던 나는 문득 말을 꺼냈다. 엄마, 그러고 보니까 저 무지외반증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무지외반증이 있었어? 어디 봐. 아니, 이제 없다고요.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 관절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서 툭 튀어나오는 증상이다. 내 말을 듣고 황당해하는 표정과 함께 어머니가 풋 웃음을 지었다. 사고 후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없이 밥만 먹던 무거운 분위기가 한 번에 환기되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나의 암살 개그는 계속되었다. 엄마, 저 실내화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 병동에서 오른발 자른 사람 찾아주세요. 슈메이트하게. 암살 개그는 곧 어머니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병동에서 체중을 쟀던 날은 간호사 선생님에게 암살 개그의 표창을 날렸다. 박찬중님, 81kg 나왔는데 맞으세요? 평소랑 비슷하세요? 다리 하나가 3kg 정도 되나요? 그럼 맞아요. 티미 형은 양말 모양의 패드가 있는 저주파 마사지기 사진을 보내주며 통증 완화에 좋으니 필요하면 나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뭐? 양발? 티미 형에게도 표창을 날렸다. 오,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그거 발 2개 있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발이 하나뿐인데? 티미 형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이었다. 어차피 남은 평생 신발 2짝을 사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친구에게 이런 걸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영지는 이런 나에게 금방 적응했다. 어느 날 영지에게 카톡 하나가 왔다. 오빠, 이거 봐라. 오빠 친구야. 영지가 보낸 사진에는 아름다운 홍학 한 마리가 한 다리로 서 있었다. 장애인으로 사는 첫 번째 날. 화상수술 이후 마지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를 가는 날이었다. 코로나19 시국의 입원 환자에게 외출은 사유를 불문하고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지와 함께 준비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아주대병원으로 갔다. 새벽에 비가 약간 지나갔지만 출발할 때는 해가 뜨고 날씨가 겠다. 아주대병원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잘 되어 있었다. 교통약자 무료 발렛 서비스가 있어서 병원 입구 근처에 내려 바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나는 아직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허가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직원이 오더니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선생님, 이곳은 장애인 주차증이 있어야 발렛이 가능합니다. 주차증은 아직 없는데 이거면 되나요? 붕대로 감긴 짧은 다리를 들어 휘적휘적 보여주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나를 대기구역으로 안내해 주었다.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께 차를 맡기고 조심히 일어나 목발을 짚고 공용 휠체어가 있는 병원 입구로 향했다. 천천히, 철컥, 철컥, 한 걸음, 한 걸음. 순간 아침에 온 비에 촉촉하게 젖어있던 우레탄 보도블럭 위에서 왼쪽 목발이 힘없이 쭉 미끄러졌다. 무게중심이 훅 기울어졌고 본능적으로 왼발을 내디뎠지만 소시지 같은 허벅지가 허공에서 휘적거렸을 뿐 가차없이 그대로 몸이 기울어졌다. 다행히 넘어질 때 잘 굴러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다리가 없는 사람의 외출이란 이런 거구나. 병원 입구에 붐비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나에게 집중되었다. 정신이 번쩍 뜨이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예전 같으면 가뿐하게 일어나 탈탈 털고 영지랑 웃겼다고 창피하다고 너스레를 떨며 걸어갔겠지만 이제는 가뿐하게 일어날 방법이 없다. 다리가 없이 넘어진 것이 처음이라 쉬 벌떡 일어날 수가 없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일어서기 위해 바로 고쳐 앉았다. 내 바로 뒤에 따라오던 영지가 어깨 밑에 손을 넣어 나를 일으키려고 했다. 안 돼. 나를 어떻게 들려고. 먼저 목발을 세워들고 몸을 추스르려는데 건장한 병원 직원이 달려와 나를 번쩍 들어 일으켜 주었다. 분명 고마운 도움이지만 나 혼자 일어설 수 있었는데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들려 일으켜지니 조금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이거구나. 넘어진 것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당장 도와주어야만 할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었다. 마음속에 약간의 우울감이 피어올랐다. 앞으로 분명 내 남은 인생에선 오늘처럼 호의에 대한 감사함과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을 수없이 마주할 것이고 그중 오늘이 첫 번째였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첫 번째. 진료를 마치고 인천병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들렀다. 장애인 등록을 한참 전에 신청했는데 이제야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복지카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복지카드는 신분증처럼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카드와 자동차 하이패스나 각종 장애인 할인 적용이 가능한 신용카드형 복지카드가 있다. 신용카드형을 선택하고 꽤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증이 발급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가스요금 할인이 됩니다. 여기로 전화하시고요. 전기요금 할인이 됩니다. 여기로 전화하시고요. 통신요금은 여기로, 자동차세는 여기로. 뭐 대충 여러 곳에 복지 할인이 있으니 직접 전화해서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였다. 알아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장애인 등록하면서 받는 그 많은 서명은 다 어디 쓰이는 것일까? 한전이나 도시가스, 국세청, 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행정기관에서 한 번에 신청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 새로 장애를 얻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도는 시스템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 어렵다, 어려워. 사실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도 불만이었다. 운동기능, 지적장애인이라면 전문가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절단이면 누가 봐도 분명하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와 똑같이 일괄적으로 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나의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로 장애를 얻은 장애인들 중에는 당장 생계가 곤란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관할 부서에서 장애인 본인 확인만 확실히 해서 직권으로 즉시 등록해주고 국가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안내해준 후에 등록에 필요한 행정 업무는 나중에 처리하면 될 텐데, 복지와 행정 모두 장애 당사자에게 세심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더 답답해지는 일이 있었다. 인천병원의 주차장 관리는 병원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주업체가 담당하는데 한 달 주차 정기권은 6만 원이고 장애인 차량은 3만 원이다. 모든 장애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와서 한 달 정기권을 등록하겠다고 했더니 주차관리인의 대응이 가관이었다. 내가 관할 지자체장 직인이 찍힌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허가증을 제시하며 장애인 등록은 행정상 다 끝났고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라 카드사에서 수령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라고 했더니 그는 복지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장애인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주 후에 복지카드를 수령해서 제시하면 3만 원 환급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환급해줄 것 같았으면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결국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주차증도 있고 등록도 되어 있고 실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도 할 수 있는데 여긴 무슨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깟 3만 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만 수용인원 대부분이 장애인인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이런 대응이라니 세상이 몹시도 미웠다. 바깥 세상은 얼마나 더 장애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몸서리가 쳐졌다. 어릴 때 도덕 교과서에서 장애인은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몸이 불편한 건지 세상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지 깊은 모멸감이 드는 하루였다. 무엇보다 우스운 점은 하이패스가 포함된 장애인 복지카드의 통행료 복지 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할인 서비스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우스운 점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게 얼마 전 예비군 훈련 신청 안내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나는 예비군 소집날이 되면 카메라를 들고 한번 가볼 생각이다. 병원 밖 가족들의 삶. 2022년 9월 23일. 어느 모든 날과 다름없었던 그날, 영지는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고 버스에서 내릴 때쯤 안산 119라고 뜨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영지는 집에 불이라도 났나? 우리 집엔 고양이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박찬종 씨 아내분 되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주 수원대병원이요? 얼마나 다쳤어요? 쇄골뼈 안아골절이 의심되고요. 다리에 개방성 골절이 있고 아주 수원대병원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놀란 영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검색했다. 상경한 지 갓 1년 차인 시골쥐에게 아주 수원대병원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곳이었다. 하필이면 이제 막 퇴근 행렬이 시작되는 시간, 퇴근 시간에 인천에서 수원까지의 경로는 온통 새빨간 붉은색이었다. 택시보단 지하철이 빠른 것 같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열심히 내달려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주룩주룩 눈물을 쏟았다. 우여곡절 끝에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주대병원 집중치료실을 찾았지만 당시의 대학병원은 코로나19 경계 때문에 환자를 만날 수 없었다. 겨우 내가 집중치료실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다음날 있을 10분간의 면회를 신청해두고 돌아 나왔다. 다시 집으로 되짚어오면서 영지는 나의 부모님께 사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택시 뒷좌석에서라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라도 전화를 해보려 했지만
슬픔에 압도되어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전화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울고 또 울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든 것은 한밤중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아들내미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으셨을 어머니는 오열하는 예비 며느리로부터 당신 아들이 대형 트럭에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노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지금도 그 길이 얼마나 아득히 멀고 떨렸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영지가 면회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다쳤다고 빌어보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라오셨다. 하지만 당신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지가 없으면 돌아가시는 분 임종도 못 지키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까지 꼬박 밖에서 밤을 샌 어머니는 내가 일반 병동으로 이동할 때 상주 보호자로 함께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꼬박 100일간 어머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생아가 되어버린 나를 돌봐주셨다. 신생아는 작고 예쁘기라도 하지 이 184cm의 거구는 툭하면 새벽에 으억 하면서 허공에 주먹질 발길질하면서 깨고 소변통 달라고 효자손으로 찌르고 자존심은 있어서 옷 갈아입을 때나 소변 볼 때 나가달라고 하는 등 예쁜 짓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로서는 33살 어른 몸에서 나온 똥기저귀를 어머니가 갈지 않도록 사고 직후부터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될 때까지 5일간 똥을 참은 것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효도였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갓난쟁이 때 이후로 우리 아들을 하루 24시간 내내 데리고 있어 본 것은 처음이라고 좋아하셨다. 사실 좋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데리고 있어 본 건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정말로 강했다. 이 대단한 효자놈이 절단 수술을 받고 병동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울지 말라고 쏘아붙인 이유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적어도 내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다. 병동에서 추운 겨울을 맞으며 창밖을 내다보는 어머니 눈빛에서 이따금씩 우울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 효자는 그럴 때면 더 짓궂은 암살 개그를 날리며 분위기를 돌렸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독립적으로 키웠다. 특히 내가 20살을 넘겨 성인이 되고부터 어머니는 우리 집엔 성인 3명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시며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다. 무려 33살이나 먹어서 내가 병원에서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로 양육 환경을 드는 것이 조금 우습긴 하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내몰려지면 더욱 원초적인 방향으로 퇴행을 겪게 마련이다. 과잉보호하지 않았던 어머니 덕분에 나는 병원에서도 더 빨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내 생활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한 가지 우픈 일화가 있다. 환자가 치료실에 올 때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치료실까지 환자를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는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치료실까지 데려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혼자서 치료실에 갔었다. 퇴원날 마지막 재활 치료를 받다가 치료사 선생님이 물었다. 박찬종님은 그동안 통합 간병병동에 있다가 아내분이 보호자로 들어오신 거죠? 어머니가 100일간 계셨는데요? 어머니는 항상 나를 혼자 치료실로 보냈고 영지는 치료실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치료사 선생님이 내가 그동안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인천으로 향했다. 광주에서 인천까지 340km, 평택항과 행담도, 시화공단까지 이어지는 금요일 오후의 퇴근 정체를 뚫고 운전하는 것은 지옥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 구간은 아무 날 아니어도 6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다. 요리사인 아버지는 우리가 먹을 금요일 저녁거리를 싣고 오셨다. 행여나 휴게소에 들어갔다 시간이 늦어질까봐 차에는 변소통까지 챙겨 다니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어머니와 함께 계시다가 월요일 출근을 위해 광주로 내려갔다. 아버지도 내가 태어날 때까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내게 내어주고 전혀 휴식하지 못하는 몇 개월을 보냈을 것이다. 사고 후 많은 사람들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사고 후 오히려 나와 두 분과의 관계는 더 끈끈해졌다. 여느 일반적인 가족만큼 우리도 가지고 있던 처부모와 사위 상호 간의 긴장은 사고 이후 따스하게 녹아내렸다. 나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두 분은 당신들의 사위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하셨을 터였다. 하지만 사고 이후 내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레 두 분도 나와 감정을 오롯이 공유할 수 있었고 내가 썼던 글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영지의 남동생 영서도 병원에 자주 왔었다. 이 사랑스런 가족을 완성해주는 영서는 나를 꽤나 좋아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서는 병문안을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 월요일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박찬종 다리 잘랐지? 톱으로 다리 잘랐지? 물론 의료용 톱으로 자르긴 했지만 톱으로 잘랐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톱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맥락 없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장모님은 한동안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께 박찬종이 누구이며 다리를 잘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야 했다. 그리고 아버님이 영서에게 앞으로 박찬종이라고 하지 말고 매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주신 덕분에 몇 달 후 영선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매형 결혼해야지. 5월 20일 토요일 정장 입어야지. 어째서 누나 결혼식이 아닌 매형 결혼식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선은 우리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정장을 입는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영서야, 누나랑 형이 결혼을 해서 매형이 되는 거야. 매형이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리운 집으로 돌아간 날. 여느 해보다 이른 추석을 지내고 막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였다. 가을이 이렇게 시작되나 보다 싶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과 함께 나는 트럭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나에게 2022년의 가을은 오지 않았다.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휠체어에 앉아 병원 앞들로 나섰을 때에는 낙엽이 지고 칼바람이 불었다. 의사 선생님이 대퇴절단 환자는 1년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젊었고 의욕이 넘쳤기에 봄꽃은 퇴원해서 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개나리는 아니더라도 벚꽃이나 장미는 꼭 밖에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내 의지와 달리 언제부터인가 병실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상단에 위치가 집이라고 표시되기 시작했다. 참 씁쓸했다. 아이폰이 병원을 집이라고 인식할 만큼이나 이곳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고 있었다. 인천의 영지회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다. 생애 처음 갖는 우리만의 공간이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곳. 언젠가는 작은 아이와도 함께할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낡고 얼음했지만 집을 계약하고 나니 너무나도 설렜고 몇 달 동안 공부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거의 직접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안 곳곳 내 손길과 취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주방에는 키가 큰 내가 요리와 설거지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통보다 훨씬 높은 싱크대를 짜 넣었고 거실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글쓰기와 유튜브 편집을 하기 위해 카페처럼
여러 조명을 설치하고 대형 우드슬랩 테이블을 놓아 입식으로 꾸며놓았다. 일하는 시간만큼 휴식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방과 침대에도 한껏 힘을 주었다. 그렇게 꾸민 신혼집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일까 병원에 있는 동안 집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따뜻한 티크색 마루가 그립고 직접 설치한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서 마시는 커피향이 그립고 세상 푹신한 침대에서 이젠 하나밖에 없는 다리지만 한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쉬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병실 침대는 너무 좁아서 영지와 함께 누울 수도 없었다. 가끔 영지와 함께 좁은 병상에 끼어 누워 영화를 보긴 했지만 한없이 불편하게 어깨를 겹치고 있어야 했고 휴식과는 영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가도 간호사 선생님이 커튼을 젖히면 화들짝 놀라 일어나야 했다. 침상에 같이 누우면 안 돼요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괜찮아요. 저도 신혼이라 이해해요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대망의 퇴원날이 되고 재활공학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의족 조정을 해준다고 해서 아침 일찍 공학연구소로 갔다. 대기실에는 나보다 먼저 온 70대 어르신이 계셨다. 대퇴절단으로 의족을 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양쪽으로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이었다. 영지랑 나란히 앉아서 의족 조정을 기다리는 사이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의족 40년째인데 지팡이 없이는 걷질 못해. 의족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잘 걷는구만. 그럼 됐어. 이제 와이프한테 잘하고 살면 돼. 장애인하고 살아주는 가족이 정말 고마운 거야. 심부름을 시켜도 한 번을 더 시킨다고. 불쑥 말을 걸어와서 툭툭 생각대로 짓거리는 꼰대 노인은 결코 아니었다. 어르신이 무례하지 않고 점잖게 말해서인지 내용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장애인하고 살아주는 가족이 고마운 거라는 말은 당신이 당신 가족한테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었다. 공교롭게도 오늘 퇴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복선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마지막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 어깨 상처가 터져 피를 한 컵은 쏟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다. 괜히 더 있다가 가라고 할까봐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마침 곧 저녁 시간이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 근처 삼겹살집에 먼저 들렀다. 자리에서 바로 조리된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병원식은 미리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소분해서 카트로 실어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혓바닥 벗겨지게 뜨거운 이 프레쉬함이 너무너무 그리웠다. 간만에 기분 좋게 행복한 식사를 하면서 영지와 내일부터 또 뭘 하러 갈지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짐을 들 수가 없어서 영지가 혼자서 낑낑대며 3번이나 차에 다녀왔다. 영지는 들고 온 짐을 거실에 풀어놓느라 정신이 없었고 현관에선 나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지? 의족을 신고 들어가야 하나 벗고 들어가야 하나? 신발을 벗으면 의족 발은 미끄러워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의족을 벗어야겠다. 그러면 의족을 먼저 벗어야 하나? 오른쪽 신발을 먼저 벗어야 하나? 의족을 벗으려면 바지를 먼저 벗어야 하나? 일단 바닥에 앉아보자.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려면 외투를 벗어야겠다. 외투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 의족을 벗었다. 곧이어 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끌며 거실로 몸을 옮기는데 문득 영지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영지 눈엔 닭똥 같은 눈물이 핑 고였다. 오빠, 이렇게 어떻게 다녀? 당장 바퀴 의자라도 사러 가자. 왜 울어? 이렇게 다니는 게 뭐가 어때? 집인데. 나는 괜찮은데? 영지를 진정시키고 거실에 앉아 찬찬히 집을 둘러보았다. 괜찮다고 영지를 달랬지만
집을 둘러볼수록 깊게 나오는 한숨을 몰래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내 애정과 손길이 깃든 집은 당연히도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90cm가 넘는 높이의 싱크대와 자비 없이 천장에 딱 붙어있는 상부장, 카페 느낌이 나는 대형 테이블이 채우고 있는 이 공간은 이제 엉덩이를 깔고 앉은 나에겐 아득히도 높았다. 샤워를 하고 꿈에 그리던 세상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퇴원하고 집에 오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다리 없이. 침대에 누웠는데 환상통이 도졌다. 당연하게도 병은 병원에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집까지 따라왔다. 너무나도 그립고 익숙했던 공간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느끼며 환상통을 겪고 있자니 한참 동안 우울했다. 퇴원 첫날 밤은 푹 잤다. 사고 후 지금까지 새벽에 안 깨고 잡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눈을 감았다 뜨니 아침 7시 20분이었다. 병실에선 새벽 일찍 눈을 뜨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7시가 되고 불이 켜지면 바로 일어나 앉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침대에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요하고 편안하고 영지가 옆에 있어서 좋았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재활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거실에 늘어놓은 병원짐이 그대로 있었다. 영지가 3번이나 옮겨다 놓았기 때문에 짐이 꽤 많았다. 나는 원래 집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는 걸 싫어해서 자꾸 치우고 정리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엄두가 안 났다. 말없이 엉덩이를 끌고 침대에 가서 들어누웠다. 이제는 집에 오면 침대에 있는 것 말고는 영지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우울해하고 있는데 영지가 옆에 나란히 눕더니 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저렇게 치울 게 많으면 오빠가 같이 치워줬었는데 이제는 오빠가 못하니까 평생 내가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막막하고 눈물이 나. 바로 어제 공학연구소에서 만난 어르신이 장애인하고 살아주는 가족이 정말 고마운 거야. 심부름을 시켜도 한 번을 더 시킨다고 라고 말했던 것이 하루 만에 바로 현실로 다가오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그동안 병원에서 나랑 비슷한 절단 환자들을 숱하게 보면서 잊고 있었던 현실감, 내가 정말로 다리를 잃었다는 상실감, 그동안 겪었던 고통,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영지에게 미안한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오면서 나도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둘이 껴안고 4개월치를 소급해서 엉엉 울었다. 지칠 만큼 울었다. 한참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달래며 일어났다. 뭐라도 해봐야 이 감정에서 벗어날 것 같았다. 바닥으로 내려와 엉덩이를 끌고 다니면서 짐 정리를 했다. 느릿느릿 한 손에는 물건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 위치를 찾아주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영지 도움 없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 우울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영지가 평생 힘든 일을 혼자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던 것도 아마 내가 어제부터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지 다리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래, 다시 한번 솟아라. 긍정의 힘.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니? 외상이란 참으로 다양했다. 아주대병원 외상병동에서 본 환자들은 대부분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는 많았지만 절단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뇨로 발가락을 절단한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당뇨냐고 물었을 땐 헛웃음이 나왔다. 아니 아저씨, 보시다시피 저는 온몸이 다 박살나 있는데요. 산재 전문 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 갔을 때는 걷는 사람보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더 많아 생경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낯선 사람들 중에는 나처럼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덜어 섞여 있어서 친숙했다. 인천병원에서의 첫날, 처음으로 밖에 나와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밀던 나는 저 멀리 입구에서 혼자 죽상을 하고 있던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한순간에 나와 같은 대퇴절단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근심 걱정 가득한 그의 표정에서 나와 비슷한 초기 환자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휠체어를 밀며 서로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 그리 돼버렸소? 그렇게 첫날부터 나는 그 아저씨와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고, 며칠 후부터 아저씨는 동년배의 다른 대퇴절단 아저씨 두 분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절단 환자 세 분이 항상 같이 다니고 아이들처럼 서로 장난도 치면서 첫날 아저씨 얼굴에서 본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은 점차 지워져 갔다. 내가 영지한테 세 명의 아저씨들을 지칭할 때는 좌우자 아저씨들이라고 했다. 영지야, 저기 좌우자 아저씨들 또 담배 피우러 간다. 왜 아저씨들을 가리켜 좌우자라고 했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인천병원에서 비슷한 환자들을 숱하게 보면서 안정감을 찾았던 나와는 달리 이곳으로 병문안을 온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다.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된 사람이 나다니는 것을 볼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본 부모님과 친구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니?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위로로 건네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말이 곱게만 들리지 않았다. 장애가 크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편견이 그 말에 담겨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다른 환자들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나보다 많이 다치거나 더 큰 장애를 얻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마터면 이럴 수도 있었는데, 하마터면 저럴 수도 있었는데, 하마터면...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행복과 불행은 절단된 길이나 개수에 달려있지 않았다. 고작 발목 위를 절단해서 내가 보기엔 의존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자는 자기가 제일 아픈 것처럼 이야기하고 도대체 저 고통을 어떻게 감내했을까 싶을 만큼 온몸을 다친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간단한 동작 하나하나에도 깊은 숨을 내뱉으며 힘들어하면서도 얼굴에는 삶에 대한 확신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환자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고작 발목만 절단한 환자도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나처럼 완전히 회생불가 상태로 병원에 와서 절단한 경우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다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을 수십 회 반복하다가 결국은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몇 개월간 생활하며 다양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보면서 나도 무릎만 남아 있었어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게 많았을까 하던 생각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나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무릎이 남아 있었으면 그만큼 더 다행이었을까? 10cm를 더 절단했으면 10cm만큼 더 불행했을까? 두 다리를 잃었으면 정녕 일어서지 못했을까? 아니, 난 두 다리를 잃었어도 핸드사이클을 타거나 수영을 했을 것 같았다. 그날 내가 왼쪽 다리를 잃은 것은 불행히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고 다행히 다른 위험한 곳을 다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순전히 우연이었다.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다. 나는 그저 트럭이 지나간 곳을 잃었을 뿐이다. 사고와 장애의 유형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해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상의 범위가 적다고 해서 더 다행이고 부상의 범위가 크다고 해서 더 불행한 것은 아니다. 왼쪽 다리를 잃은 나는 다리가 2개이던 나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장애는 그저 조금 불편한 것일까? 장애는 그저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 때부터 들어왔을 이 상투적인 표현은 내가 직접 장애인이 되고 보니 그렇게 와닿는 표현은 아니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장애의 유형을 과연 조금 불편하다 라는 말로 뭉뚱그릴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사실 조금 불편한 일들은 내가 부지런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다. 청소를 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 누군가의 부탁으로 차를 빼러 가는 것, 집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 등의 일에서 수반되는 의족 신고 벗기 혹은 휠체어 타기, 목발 짚기만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실 조금 불편한 일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소한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어딘가에 방문했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남은 자리가 없어서 일을 볼 수 없다거나, 혼자 간 카페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쟁반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해 다른 카페를 찾아야 하는 것, 매일 자전거 훈련을 위해 찾는 한강공원에서 화장실과 편의점을 갈 수 없다는 것 같은 정말 사소한 일 말이다. 한강공원의 화장실과 편의점은 장마철 잦은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점점 부상형으로 교체되고 있다. 부상형 건물이란 한강이 범람하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데크에 있는 가건물이 물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이지만 부상 데크 위에 지어진 화장실과 편의점은 내게 접근금지 표지판과도 같았다. 높이가 높아지면서 계단이 생겼고 휠체어용 경사면도 그만큼 길어지면서 오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걸 허가한 공무원은 과연 이 경사면을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을까 싶다. 그 자를 잡아다가 남은 평생 화장실을 갈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서 경사면을 오르도록 하는 형벌에 처하고 싶은 심정이다. 또 다른 사소한 일로 큰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있었다. 자전거 대회 참석을 위해 지방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자전거를 3대나 가지고 가야 해서 휠체어나 바퀴 의자를 챙길 수 없었던 나는 숙소에 들어가면 한 발로 돌아다녀야 했다. 그날 나는 홀로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 했고, 욕실 입구에는 5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단차가 있었다. 앉아서 움직일까 고민하며 방을 둘러봤지만 숙소 바닥이 영 깨끗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끌고 다니기는 싫었다. 조심스레 목발을 짚고 단차를 넘으려고 힘을 주는 순간 목발과 발이 미끄러지면서 나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다. 절단된 무릎뼈를 타일 바닥에 찧었다. 눈물이 쏙 빠지게 아팠다. 시합 내내 대퇴골이 아팠고 걷는 것도 힘들었다. 경기를 마치고 찾은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다행히 골절 소견은 없었지만 2에서 3주 정도 걷는 것을 줄이라고 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도 커다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보다 훨씬 더 조심성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다. 어려서부터 운동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특히나 구기 종목 위주였던 학교 체육에서 나는 흔히 말하는 개발이었다. 공을 차면 영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날아갔고 농구를 하면 유난히 손이 미끄러웠다.
키가 커서 어쩔 수 없이 골키퍼를 맡기도 했지만 우리 반 친구들이 공을 잘 막아내 내게 공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진 않았으나 공부 말고는 딱히 다른 걸 할 줄 몰랐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시간이 많아지자 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자전거였다. 그래, 자전거를 타보자. 인터넷에서 20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를 샀다. 그때부터 자전거로 통학하며 매일 버스비를 아낀 돈과 과외를 뛰어 번 돈을 모았고 몇 달 후에는 꽤 그럴듯한 자전거를 살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벌어서 산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샘솟았다. 내향형인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신기하게도 안장 위에서 페달을 밟으며 보내는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구기 종목도 아니었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실력이 계속 좋아질 수 있어서 나에게 잘 맞았다. 그렇게 자전거에 빠져들었다. 당시 우리 집은 집 앞 사거리부터 바로 무등산이 시작되는 위치여서 나는 매일 자전거로 무등산을 올랐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해발 400m 고지까지 오를 수 있는 오르막이 있다는 것은 라이더가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조건과 성향이 잘 맞아 자전거를 꽤 잘 탔지만 그렇다고 내게 빛나는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능을 발견한 쪽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시작은 블로그였다. 자전거 라이딩 후기와 여행기는 꽤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음에는 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브에서 자전거 채널을 운영하면서 몇몇 영상이 인기를 얻더니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서 제법 유명해졌다. 자전거 유튜버로 활동하던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전거이고 잘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이야.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했고 자전거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도 갖지 않았다. 콘텐츠를 위해 상당한 실력이 필요하면 두어 달 전부터 운동량을 늘려 필요한 만큼의 실력을 만들고 콘텐츠가 끝나면 푹 쉬었다. 때문에 영상으로는 자전거 타는 실력이 꽤나 좋아 보였던지 종종 어린 친구들이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기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전거 선수가 될 수 있느냐고. 나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 자전거 타는 게 좋으면 취미로 타시고 재능이 발견되면 선수를 하세요. 그만큼 나는 자전거 타는 게 좋은 사람이었지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자전거를 타면서 알게 된 실업 선수들의 삶은 그런 생각을 더 강화해 주었다. 다분히 청교도적인 그들의 삶에 대해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적게 타면 120km, 많이 타면 200km까지도 타요. 도로 훈련이 끝나면 계산된 양만큼의 탄수화물을 먹고요. 믿을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후에는 웨이트 훈련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고 싶은 날에도 자전거를 타야 하고 도핑 테스트에 걸릴까봐 감기약도 쉽게 못 먹는 삶을 감당하고 싶진 않았다. 오랫동안 동호인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 자전거를 잘 타는 것과 재미로 타는 것쯤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었다. 어느 모든 날과 다름없었던 그날,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되기 전까지 나는 그저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직장인이었다. 남들과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대출금을 갚고 함께하고픈 사람이 있고 소소한 취미가 있던 사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좋아하는 취미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 결과로 7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고 스스로 우리나라 자전거 동호인 문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던 내가 내 잘못도 아닌 한순간의 사고로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일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온 모든 일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터였다. 나로 인해 자전거를 접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았다. 그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끝을 맺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로 했다. 차분히 천천히 준비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다시 한강 자전거길이나 그라폰더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용기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자전거를 다시 타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많은 자전거 관련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다. 이전에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스폰서십 계약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복잡한 계약서와 활동 조건이 뒤따랐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물론 크게 다친 사람에게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이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조건 없이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도전에 함께하고 싶다고들 했다. 자전거를 지원해주겠다는 브랜드가 있었고 의류를 지원해주겠다는 브랜드가 있었다. 헬멧도 슈즈도 저마다 후원사가 뒤따랐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그저 감사했고 한편에서는 개꿀이라는 속물적인 감정도 들었다. 입원한 지 3달쯤 지난 어느 날 SNS를 통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박찬중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 지도자입니다. 자전거 선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내 소식이 퍼지면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님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사고 전까지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장애인 사이클을 생각하니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다. 내가 장애인 중에서 가장 잘할 것 같다는 기만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눈을 돌려보니 장애인 스포츠의 어려운 현실이 보였다. 감독님은 장애인 스포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도 장애인들은 각자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선수를 하면서 생업을 놓지 못하기도 했고 그마저도 먹고 사는 게 어려운 누군가는 운동을 해야 했다. 라는 마음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하물며 사이클이라는 운동은 선수마다 종목별로 자전거 세대가 필요했다. 자전거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제대로 된 레이스용 장비를 전부 갖추려면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가 지원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장애인 운동선수에게 수천만 원어치 자전거를 지원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간절한 복지를 따지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다 의족 브랜드 오토복에서 의족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서 의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나에게 의족 지원은 개꿀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에게 지원해주는 의족은 그 회사의 마케팅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지출은 결국 다른 절단 장애인들이 의족을 구매한 데에서 나온다. 최소 수백만 원에서 억대까지 절단 장애인들이 일어서고 걷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한 피 같은 돈이 나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그런 의족을 지원받고 내가 그저 취미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부채감이 엄청났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최대한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의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단장애인과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절단장애인도 이렇게 잘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겠다. 온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좋은 의족 보행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아가 절단 환자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세상에 나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픽에 나가자. 자전거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 무대에서 달려야겠다. 이 결정에는 다른 한 가지 결정도 따라왔다. 동물을 좋아하는 나는
언제나 내 삶에 반려견이 함께 했으면 했다. 시간 잡아먹는 괴물인 자전거라는 취미를 갖게 되면서부터 평일엔 회사 때문에, 주말엔 자전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아 녹록치 않았지만 사고 후부터는 영지에게 강아지를 데려오자고 많이 졸은 터였다. 이제는 집에서 많은 시간 보낼 거니까, 걔가 있으면 내가 산책 한 번이라도 더 할 테니까. 그러나 자전거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반려동물 기르기를 포기하는 결정도 함께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기다려줘, 강아지야.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나는 이제 다리 하나로 자전거를 탄다. 의족도 사용하지 않고 절단된 다리는 안장 옆에 고정시켜둔 채로 오른발만 굴려서 페달을 밟는다. 왼쪽 허벅지 근육은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무거운 의족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른다리로만 구르는 것이 페달에 훨씬 큰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다리 하나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다리 두 개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해 절반만큼의 재미를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어떤 탈 것보다도 자전거의 타이어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노면을 섬세하게 읽고 유리창 하나 없이 풍경과 나를 연결시키며 뺨과 귓가에는 시원한 바람을 선사한다. 지나쳐가는 모든 것들의 냄새를 느끼고 안장 위에서 페달을 밟는 시간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된다. 자전거 타기가 주는 순수한 즐거움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다리 하나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다리 두 개로 자전거를 탈 때보다 느려서 그것이 슬프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 다리가 하나 있으나 두 개 있으나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다. 최선을 다해 오르막 정상에 오르면 심장이 토할 것만 같고 목과 비강에 피맛이 느껴지는 것, 허벅지가 뜨겁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똑같다. 내가 굳이 속도계에 나타나는 숫자를 사고 전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한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 나는 지금도 추가 절단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땀 배출과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의족을 사용하다 절단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염증이 생겨 피부가 괴사되면 다리를 추가로 절단할 수 있다. 게다가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강이 뼈가 사라지고 마찰이 없어진 허벅지 뼈 하단에서 뼈가 자라나는 일이 왕왕 있다고 한다. 매끄럽던 허벅지 뼈에서 뼈가 융기하면 피부가 짓눌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추가로 절단한다. 아마 앞으로 나는 평생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과를 추적 관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추가 절단을 걱정하며 살지는 않는다. 어차피 절단된 거 될 대로 되려는 식의 자포자기는 아니다. 절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얻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행복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끔찍한 사고와 소생의 경험은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인생관을 만들어 주었다. 열심히 달리다 넘어져도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 멈추어 있는 그 시간도 행복하면 되니까. 나는 이제 다리 하나로 살아간다. 다리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다리 두 개로 살아가는 것에 비해 절반만큼의 재미를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보너스로 얻은 두 번째 삶은 첫 번째 삶보다 더 섬세하게 행복을 느끼고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더 멋진 일들을 해내고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또렷하게 아는 채로 살아간다. 그렇게 한 개뿐인 내 다리에는 한계가 없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것은 이까지 왔으면 인생 끝난 거 알겠나?
내 보행을 신기하며 이것저것 물어오던 아저씨가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낯빛에는 거대한 우울이 들여다 보였고 열심히 재활하시면 금방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내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경상도 말씨를 쓰는 60대 초반의 그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 차량에 치여 한 다리를 허벅지까지 잃었다. 60대 초반이면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는 앞으로 회복하고 무엇 할지보다는 그동안 어떤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아왔으며 결국에 내 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더 빛났다. 물론 그 눈빛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은 전혀 아니었고 살아온 삶에 대한 분노로 이글이글 빛나는 눈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아무나 잡고 자신의 울분을 쏟아놓았다. 그가 다시 일어나는 데에는 다리보다 마음이 더 큰 장애물이 될 터였다. 그는 다리를 잃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퇴원을 하고 나를 드러내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고. 회복 탄력성이 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물론 나만의 능력으로 이만큼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나를 위해 헌신해준 가족들이 있었고 다리를 잃었어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줄 영지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미를 갖는 데에 인색하다. 경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는 취미 활동을 소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게 만든다. 취미를 즐기며 보내는 시간은 저평가되기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끔찍한 사고의 생존자로서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만의 취미를 하나쯤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삶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20살 때부터 타온 자전거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또렷하게 차지하고 있다. 그저 비싼 자전거를 타려고 돈을 쓰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시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전거는 내 인생의 많은 순간을 함께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 경험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여유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것은 그 나머지 일상마저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전거라는 취미가 유독 불편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 취미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은 삶의 질을 대단히 높여준다. 나는 그날 다리를 잃었고 그로 인해 일과 커리어를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삶이 남아있었기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헤어질 결심. 지난 겨울 퇴원에서 돌아온 그리운 집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은 나의 병을 병원에 두고 온 것이 아니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당연한 사실의 자각이었다. 또렷하게 발가락 끝까지 느껴지던 환상통은 외로움의 통증이다. 그것은 외부의 실제적인 자극이 적을수록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 혼자 남게 되는 시간에 가장 심해졌다. 영지도 잠들어버린 깊은 한밤중이면 존재하지 않는 왼다리가 통째로 저린 느낌. 발가락을 뒤로 꺾고 뒤꿈치를 깎아내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져 갔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나 말고는 아무도 이해해줄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끔찍이도 외로운 일이었다. 환상통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보았지만 결론은 모두 똑같았다. 선생님들은 진지하고 학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알 수 없다 라고 답했다. 다리를 절단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작스레 극심한 환상통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어딘가에 팔꿈치 신경을 세게 부딪혔을 때 팔에 짜릿짜릿하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왼다리에 짜릿짜릿한 전기가 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팟, 팟, 팟. 이틀간 계속해서 전기가 튀었다. 통증 때문에 내내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다. 하필 주말이어서 병원도 가지 못했고 흡사 좀비 같은 몰골을 하고 월요일 아침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환상통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말 그대로 환상의 통증. 이것이 21세기에도 이렇게 깊이 연구되지 않은 이유는 환자 본인 말고는 아무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상이 끝나고 난 후에 내 몸에 남은 통증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했듯 자연스레 사라지기도 해요. 다음에 또 심한 환상통이 찾아오면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진통제를 맞으세요. 1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던 환상통이 그렇게 곱게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 부분 꺾어 놓았다. 중요한 시합이나 오랜만에 여행을 앞두고 통증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통증이 언제 또 갑자기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다행히 그 뒤로 같은 통증이 또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간 내가 겪어본 환상통은 딸꾹질 같았다. 그것에 신경을 쏟고 집중하고 어떻게든 멈추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멀쩡한 오른발보다 더 선명했던 왼발의 감각은 요즘 들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환상통이 나아가는 것이니 좋은 것이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감각에 집중해 온몸을 느껴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왼쪽 무릎 아래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한순간이었다가 순간이 잠깐이 되고 몇 분간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 비로소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오곤 한다. 어느덧 내 몸도 이렇게 왼쪽 다리와 완전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나오며 영지의 편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장애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 단정짓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찬종의 아내, 자폐를 가진 영서의 누나가 될 거라고. 응급실 앞 의사로부터 다리 절단 가능성을 들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리는 필요 없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그때를 이야기하면 오빠는 자기 다리 아니라고 너무한다고 말한다. 해명해보자면 다리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기보다 다리가 없어도 우리들은 그전과 다름없이 행복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내가 오빠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일까? 아니, 장애인의 가족으로 사는 삶이 절망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지적장애 1급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할 일은 혼자서 나름대로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편하지 않다. 영화 마라톤에 나오는 초원이 정도. 장애인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동생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동생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지내왔다. 어느 겨울 늦은 밤, 영화를 좋아하는 동생과 함께 겨울왕국을 보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레리꼬를 부르며 눈을 맞고 걸으니 동생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동생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나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은 어김없이 온다. 그래서 나는 장애를 하나 얻은 오빠와 함께하는 것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물론 퇴원하고 집에 온 날에는 눈앞에 닥쳐온 현실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깐 울긴 했지만 지금의 나는 여전히 그 생각에 동의할까? 다리 하나 없는 게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변함없다. 오빠는 여전히 청소와 요리를 잘하고 주말에는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남산을 오른다. 지난 여름엔 계곡과 바다에 놀러가서 늘 하던 것처럼 오빠를 김장하듯 물에 담가주었고 캠핑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우리는 급한 마음에 날씨도 보지 않고 강원도 산속 영하 7도의 기온에 캠핑을 하느라 쌍쌍바처럼 얼어붙을 뻔하기도 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다리 없는 오빠와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을 하나하나 보내면서 그 옅은 한계는 점차 거쳐갔다. 나는 주변에서 걱정을 내비치는 이들에게 웃으면서 말해줄 수 있다. 사고 전이나 후나 우리의 삶엔 변한 것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세컨드 윈드라는 단어가 있다. 달리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러너스 하이와 같이 운동 중 극한의 상황을 넘겼을 때 오는 기분 좋은 느낌을 뜻한다. 세컨드 윈드를 느꼈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피에 도는 엔돌핀, 어깨에 날개가 뾰록 돋아 내 한계를 가뿐히 넘어가는 그 느낌. 나는 답답한 병원 안에서 문득 오빠와 함께 다시는 그 기분을 느끼지 못할 거란 생각에 조금은 울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자전거를 다시는 탈 수 없을 텐데 다리 없는 오빠와 어떤 운동으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우울했다. 사고 당일에는 구급대원이 전달해준 피해 절은 오빠의 옷가지를 보며 이놈의 자전거 다시 탄다고 하기만 해봐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앞날에서 자전거를 지웠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자전거를 다시 타고 싶다며 슬며시 말했다. 병실 안에 자전거를 들여놓을 거라고 때까지 썼다.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오빠는 병실 안에 예쁘게 자전거를 둘 자리를 봐두기 시작했다. 그런 오빠를 바라보면서 나도 조금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생각해보면 자전거를 타지 않고 보행자로 있었어도 날 사고였고 헬멧이 없었다면 오빠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자전거가 오빠에게 다른 사람들은 쉬이 얻을 수 없는 많은 기회들을 가져다준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싶었다. 그래도 자전거를 병실에 두어도 괜찮다고는 말한 적이 없다. 오빠와 함께 길을 걸으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들의 눈이 의족에 꽂힌다. 사실 나는 동생을 쳐다보는 주변 시선을 아주 오랫동안 겪어왔지만 여전히 그 시선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아마도 오빠의 의족을 쳐다보는 시선 또한 영원히 익숙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때로는 오빠의 유튜브나 SNS 계정에 왜 반바지를 입고 의족을 드러내 보이냐는 댓글이 종종 달린다. 장애가 얼마만큼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인식되는지, 그들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숨어 살기에 이 정도 장애에 눈길이 돌아가는지 당사자가 아닌 나조차도 온몸으로 느낀다. 장애는 감추어야 할 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닐 뿐더러 어지간한 명품백보다 비싼 물건인데 좀 자랑하면 어떤가? 장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 아니다. 그저
조금 다른 삶이 펼쳐지는 일이다.